지장보살은 사후세계에 있는데 왜 사천왕 이런 쪽이 있을까? 이게 사후세계인지 어찌할까? 지장보살이 원래 사후세계만 있는 분은 아닌데, 이 그림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지장보살도 이렇게 그림을 보면 찾으면 안 나와요. 특징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찾으면 또 잘 안 나와. 그냥 피면 나와. 사후세계랑, 이렇게 이제 이게 지장 시황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사후세계랑 관련된다고 생각하냐면 시황이 있기 때문에 시황은 10명의 심판관 이렇게 해서 사후세계에서 심판하는 어떻게 보면 판사입니다. 판사. 판사. 그리고 지장보살은 정관예우를 받는 대형 로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판사보다 세. 그래서 이제 쟤 좀 빼줘 이렇게 해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후세계랑 관련된 사후세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이 사후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지옥하고 사후세계랑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지옥은 사후세계가 끝나서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이거는 본 이걸 본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중간이 죽고 난 뒤에 이게 사후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명부세계. 예, 명부세계.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중간이라 그래서 중유예요. 한문으로는. 그리고 이 다음에 다시 생이 있고. 여기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내가 인간이야. 그러면 내가 죽어서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천상으로 가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결정되는 그 중간 단계를 중유라고 하는 거예요. 중유. 이 중유 시절에 지장보살이 이제 백을 써서 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얘기하면 사법심리기간. 그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 조금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들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흔히 이 기간을 49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거고 이 세계 기준으로 49일. 저쪽에서는 시간 개념이 좀 달라서 좀 오락가락해. 근데 이쪽 기준으로 49일. 49일이 지나고 나면 지옥을 가든 뭐 천상을 가든 축생이 되든 뭐 관계가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49일 지나고 천도하는 게 먹히냐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어요. 49일 지나고 천도하는 게 먹히냐? 아니, 예를 들어서 개로 태어났어. 근데 그 개로 태어났는데 천도한다고 개가 죽어? 죽어서 딴 데로 바뀔 것 같아? 안 죽어. 그런데 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49일인데 극악과 극선은 그러니까는 아주 한쪽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나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 49일 안 걸려요. 그냥 바로 처리가 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러면 49일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 심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천상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축생도 될 수 있고 바로 경기가 끝나요. 너무 뚜렷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좀 에너지가 섞여 있는데 너무 뚜렷하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현행범 생각하시면 돼요. 현행범은 뭐 제대로 된 사법심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뚜렷한 거야. 그냥 현행범으로 잡혔어. 그러면 거의 빼박이거든. 이걸 뭘 어떻게 할 거야? 많은 사람 앞에서 사건이 벌어져서 그리고 증인도 많고 CCTV에 다 찍혔고 할 말이 없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없지. 그러면 그거는 뭐 바로 일사천리로 쭉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굴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49일 넘어서도 굴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뭐 하루에 8시, 인간이 보통 하루에 8시간을 자요. 라고 하지만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6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8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의 패턴상 일반적으로 뭐 4시간 자는 사람은 4시간. 그냥 평균 수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7시간 주무시는 분 7시간, 6시간, 6시간.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1년에 몇 번은 날을 셀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12시간을 잘 때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49일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고, 그래서 넘어갈 때도 있어. 그렇게 넘어간 사람은 천도제가 가능해. 그거는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기간이 넘어갔어도. 그런데 다시 태어나면 천도제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결정이 됐으면 그건 천도제 대상이 아니에요. 천도한다고 해결될 게 없어. 그래서 약간 달라. 그래서 지장보살의 기본적인 나와바리는 사실은 여기에요. 명부예요. 그리고 이 육도 중에서 육도가 이제 천상, 인간 이렇게 갈리는 거잖아요. 천상, 신들의 세계, 그 다음에 인간, 중간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축생, 악귀, 지옥. 그 다음에 지옥도 가서 잔소리를 해서 빼내온대. 지옥에 있는 상태 안 좋은 놈들은 좀 빼준대. 그래서 지장보살이 어떻게 보면 이 명부 세계하고 지옥 세계,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감옥이고, 이거는 사법 지금 심리 중, 계류 중, 사건 계류 중. 그러니까 구치소에 잡혀는 있어도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여기는 계류 중, 여기는 형이 확정돼서 지금 형을 사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사후세계 쪽에, 사후세계, 명부세계 쪽에 있는데, 이게 사천왕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장보살이,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무불시대의 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시고, 미륵이 아직 오지 않고, 석가모니는 가셨고, 이거는 과거불이고, 미륵은 미래불이고, 이건 미래불이고, 이 중간을 전체를 관할하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계도 주관자야. 이쪽이 주력이긴 한데 이 세계도 주관자야. 그래서 사천왕 제석범천이 지장보살 불화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주관자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는. 관세음보살을 그린 그림에는 사천왕 제석범천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급이 더 레벨이 높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천왕은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지장보살이 있으면 사천왕이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조선시대 때는 동, 남, 서, 북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저 사천왕이 고려불화까지는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여기가 북쪽, 동, 남, 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북쪽이 지장보살이든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든지 뒤쪽이어야 되는데, 자, 이 북쪽을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는 북쪽을 여기로 놨어요. 북쪽을 여기로 놨어.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여기가 동쪽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아느냐? 탑을 들고 있거든. 그게 북쪽 비사문천왕, 다문천왕이 탑을 들고 있거든. 그래서 변화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변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고려 때까지는 저렇게 하다가 조선시대 때 바꾸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방위를 얘기할 때 시작 방위가 어딜까요? 동서남북 우리가 하니까 동쪽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을 동으로 주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되면. 그러면 왜 고려 때까지는 북으로 줬습니까? 이 4명 중에서, 이 사천왕 4명 중에서 이 북방 비사문천왕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냥 방위 순서로 할 거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2가지가 있는 거지. 누가 리더냐?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생각해봐. 여기 가운데 서태지가 있고 아이들이 양쪽에 쓰잖아. 양현석하고 이준호가 쓰잖아. 그거를 이 가운데가 리더 아니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야 왼쪽부터 이렇게 1, 2, 3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1, 2, 3으로 보는 거는 서태지와 아이들 개념에서는 미친 짓이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 좌측부터 1, 2, 3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그러니까 불교적인 내용을 잘 알면 불교의 색깔이 반영이 되면 북쪽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북으로 놓은 거고 불교적인 내용들을 사람들이 점점점 모르면 어떻게 되면 그냥 일반론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었던 거지. 하나는 일반적 관점, 하나는 이제 불교적 관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여기가 북쪽인데 이 북쪽을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는 상황이니까 배치를. 그래서 둘 다 말이 되니까 이게 변형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앙에 부처님이든 저 지장보살을 놓고 북, 동, 남, 서 이렇게 배치했잖아요. 이건 안 변합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방위 기준이니까. 근데 이거를 트는 거야. 이거 이렇게 틀어볼까? 이렇게 틀어볼까? 요 사이에서 요 논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석천, 범천이 있어요. 제석천, 범천. 이것도 이제 내가 또 이런 거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밝히는 거야. 딴 사람 잘 몰라. 이놈들은 잘 몰라. 왜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는 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내용과 형태를 동시에 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보는 사람은 내용만 보고 형태를 보는 사람은 형태만 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거든.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만 하고 집 짓는 사람은 집만 져. 집 짓는 사람이 설계까지 안 해.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은 집 짓는 사람의 심리를 모르는 거고 서로 몰라. 서로 몰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다 인접하는 거니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설계 오래 하면 집 질 수 있을 것 같아? 미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랑 완전히 달라. 그거랑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관심이 있어서 양쪽을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체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한쪽 방향에서만 보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리고 제석천 범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석천 범천도 여기 있는데 좌측이 제석이고 우측이 범천이에요. 원래는 고려시대까지는 제석천 범천도 입고 있는 게 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 제석천, 범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석, 범천. 그래서 제석천은 귀족 복장이고 범천은 수행자 복장이에요. 그래서 범천이 이렇게 불자를 들고 있죠. 불자. 불자가 뭐냐면 털이개, 총체. 총체라는 말 요즘은 안 쓰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청소하고 할 때 총체라는 말 참 많이 썼는데 총체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뜻이 굉장히 좋은 의미더라고요. 털이개는 털어낸다는 거잖아요. 인도에서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열대 기후고 그 다음에 고온 다습하니까 벌레나 이런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수행자들 중에 살생을 안 하려고 자기가 앉을 때 이렇게 바닥을 쓸고 저런 털이개 같은 걸로 바닥을 쓸어요. 털이개 용도가 바닥 쓰는 용도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벌레 같은 거 모기나 이렇게 오면 말꼬리 하듯이 이렇게 해서 쫓아내. 이걸로 때려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두르면 말이나 소도 꼬리로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용도를 그렇게 쓰거든. 물론 다른 용도도 있지만 그렇게 벌레 쫓는 용도로도 쓰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털이개라고 하는 것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실제로 바닥도 이렇게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레 같은 것도 쫓아내는 그래서 털이개라고 하는 거고 총체는 이거를 가진 사람이 수행자고 인도는 수행자를 굉장히 높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전체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사람, 전체 그 집단의 리더,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라고 쓰는 거예요. 전체.
총체, 총괄 이런 의미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라고도 하고 털이개라도 하고 불교에서는 불진, 불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털이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정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저런 걸 이제 쓰시는 거고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서 그래서 수행자 위에 범천이라고 하는 사람, 범천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수미산이 있으면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 그 다음에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 야마천, 그 다음 도솔천에 미륵이 사는 거고 여기에 미륵, 염라대왕은 여기에요. 염라대왕, 도솔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타화자재천에 마왕 파순이 삽니다. 그리고 이 위에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거를 범천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조물주가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지금 제석천이 사는 거고 제석천은 신들의 리더거든요. 마치 제우스 같거든요. 그래서 귀족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범천 같은 경우는 이게 수행자 복장을 합니다. 수행자 복장을. 이유는 뭐냐면 인도가 카스트 제도에서 보면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귀족이 그 밑에 있잖아. 그 다음에 바이샤가 평민, 수드라가 노예잖아요. 그래서 얘네 생각에는 이 귀족의 대표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건 뭐 그냥 생각해봐도 귀족의 리더는 왕이겠지. 그래서 왕보다 이게 성직자들의 왕이 성직자들의 대장, 우리식으로 하면 종정스님 이런 분들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범천이 제석천보다 높아. 그리고 여기는 수행자 복장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 제석천은 귀족 군왕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군왕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양쪽으로 고려시대 때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양쪽이 똑같아. 생긴 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한다니까?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내용 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사진 찍는 사람도 그 사진 찍는 사람이 그 피사체에 대해서 아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 나는 내가 만약에 사진 작가야. 내용 몰라. 그냥 찍는 거야. 그거는 내 관점이 좋으니까 찍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몰라. 그것도 대우를 어느 정도 해주면 공부라도 좀 할 건데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는 이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좀 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도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연예인에 대해서 두 종류의 호불호가 갈려요. 지금도 연예인 하면 되게 좋아하는 그건 뭐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딴따라 뭐 이래가지고 야 집안에 딴따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예전 인식이잖아요. 예전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대우를 해주면 이제 좀 고급 인력들이 들어가고 대우를 잘 안 해주면 이제 잘 안 하지 사람들이. 그래서 고려시대 때까지는 고려부라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도 씁니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해허나 뭐 이런 사람들도 노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대단한 어느 정도는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도 쓰기는 써요. 뭐 금어 누구. 근데 위치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위치가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림 그리고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환쟁이라 그랬어. 환쟁이. 이게 쟁이 이런 거 붙이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굉장히 표마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딴따라보다는 환쟁이가 약간 어감은 낫다. 딴따라 너무 어감이 안 좋지. 이게 야 딴따라 좀 그렇지. 그래서 제석천, 범천이 원래는 복장도 다르고 한쪽은 귀족 복장, 한쪽은 이제 저거 수행자 복장이고 제석천 같은 경우는
금강절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범천은 불자를 들고 있고, 그리고 제석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3개, 가운데 이렇게 눈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제3의 눈. 이렇게 해서. 이게 명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신의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 제석천은 일반 신들보다 훨씬 더 다른,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고, 원래는 이게 차크라인데, 불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게 이제 부처님 이제 백호라고 해서 지금 불상 같은 데 보면 보석 박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눈이 하나 더 있어요. 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눈. 그렇게 해서 이 눈이 있으면, 제3의 눈이 있으면 제석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조선시대로 가면 이렇게 눈이 3개 있으면 또 이게 자제천이에요. 그래서 또 달라져, 이게 계속.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이해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문화가 뒤로 갈수록 더 상향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충분한 자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우를 해주면 발전해 가는 거고, 우리가 대우 안 해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보다 문화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면 서예. 야, 그거 조선시대 사람이 훨씬 잘했을 것 같지 않아? 그건 뭐 미친 듯이 했잖아. 전국적으로. 그죠? 직관. 땅 몇 자리 잡아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선시대 사람이 훨씬 잘했어요. 지금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지. 그런 문화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은 별 수요가 없잖아. 바둑도 아마 조선시대 사람이, 그 바둑은 요즘 사람도 잘하는 것 같다. 소수래도 바둑은, 왜냐면 워낙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둑은 내가 보기에는 이창호나 이세돌이 조선시대 사람보다 잘한다. 그런데 아무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드라마 엄청 잘 만들잖아. 네, 드라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이런 기본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류하면 동남아시아까지밖에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 서양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문화적으로 성숙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성숙한 거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한글 전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통 문화하고 가치들이 다 단절돼 버리고 마치 신생국처럼 이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드라마라든지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됐다. 왜? 전통적인 부분들로부터 다 탈피해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측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지금 잘하는 게 그런 거 말고도 웹툰 뭐 이런 거 몇 가지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창의적이면서도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축적돼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단기간에 그걸 올라갈 수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자본과 신생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난 그러한 구조들이 존재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나 무슨 뭐 디즈니나 이런 데서 엄청난 자본들을 넣어주니까 그런 데는 제작비의 110%를 준대잖아. 100%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본들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쫙 지금 펼쳐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펼쳐지고 있죠. 일본은 너무 그게 전통적인 게 묶여 있어서 진해 색깔에 맞는 거 외에는 잘 못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에 묶여가지고 함부로 못하고, 전통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을 하면서 전통과 단절되니까 그냥 새로운 걸 막 미친 듯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활력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근데 조선시대 때 좀 불화나 이런 쪽에 얼마나 대우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도 제가 그런 걸 느끼는데, 아무리 저 사람이 예술적으로 뭐 잘하고 어쩌고 해도 굿진 사람한테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공부한 사람을 더 높게 본다니까. 앞으로는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성세대의 인식에서는 내가 예술적으로 뭐 그림 같은 걸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서 세계적으로까지 뜬 건 아니어도 국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줘. 그런데 저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도 있고 그 사람보다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이쪽에서 상당해. 그래도 그 공부한 사람에게 배점을 더 준다니까. 아직도 그런 인식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저는 그걸 제가 많이 안 느껴. 이게 다녀보면서 굉장히 그걸 느끼거든. 스님들도 그래. 스님들도 그래. 그래서 그런 게 의외로 잘 먹혀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있고 뭐 그렇게 책을 쓰고 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뭔가를 대단한 걸 아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예술적이거나 어떤 한 방면에서 아주 특출한 사람들을 더 높게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런 인식, 그냥 붙이는 놈이 이겨. 아직까지도 붙이는 놈이 이겨. 그리고 예술가, 그 다음에 노래해요. 이러면, 그래요? 라고 하지만, 딴따라야. 그래도 딴따라. 이게 좀 깔려 있어. 이게 완전히 안 없어졌다니까? 완전히 안 없어졌다니까? 그래서 뒤에서 무시하려고 들면 그런 걸로 무시를 해. 사람을. 에이, 쟤네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을 거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무시한다니까? 근데 그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사천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사후세계까지도 다 일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장보살이 이 세계도 주관을 하니까 사후세계까지도 전부 일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천왕하고 제석범천이 다 나온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석범천은 똑같이 생겼는데 복장 자체에서 이제 귀족 복장을 하느냐 안 그러면 이제 수행자 복장이 됐느냐 그 다음에 손에 든 거를 금강절을 들었느냐 저걸 들었느냐 불자를 들었느냐 그리고 눈이 세 개가 제석천이라더라. 그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 왜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면 조선시대가 되면 진짜 똑같아져요. 우리도 여기 영산의 상도마와 양쪽에 제석천 범천이 똑같이 생겼어요. 저 맨 이쪽에 제석천이거든. 맨 위쪽에 저쪽 반대쪽에 범천이고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이유가 성리학적인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성리학은 좌우 동형이어야 돼. 여러분 결혼식 사진이 그게 성리학적 사고예요. 이렇게 딱 군대같이 이렇게 딱 도열해가지고 양쪽이 똑같아야 돼. 그런 걸 선호해. 요즘 젊은 애들이 웨딩 촬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거. 그건 성리학 물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빠져서 찍고 엎어져서 찍고 이렇게 별짓을 다 하고 찍는 거고 여러분은 군대 도열한 것처럼 마치 예비군 그 훈련 끝나고 찍은 것처럼 이렇게 딱 찍혀 있지. 그리고 그렇게 양쪽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탱화 속에서는 그게 균질화돼서 고려시대 때까지 달랐던 모습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용을 알면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는 조선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치가 더 우선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사천왕 방위가 바뀌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내용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건데 내용을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동쪽이 당연히 시작 아니야? 이렇게. 내용을 모르니까. 제석천 범천도 내용을 알면 그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양쪽이 다 이렇게 대등한 게 그게 균질화된 게 아주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